자, 드디어 이제 수지를 좀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다시 가주시고요. 자,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수질대기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수질대기 합쳐서 뭐 한 70%, 뭐 한 15문제 정도? 14문제, 15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뭐 그죠? 그 정도 나온다고 보고, 전에는 수질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좀 바뀌었습니다. 대기가 좀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뭐 민원 처리하고 이러는 집단이니까 이슈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기가, 수질보다는 요즘에 대기가 훨씬 더 이슈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대기의 문제 빈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빈도도 조금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래도 뭐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뭐 이런 거 부분에 비해서는 수질하고 대기가 거의 전반적으로 문제 양을 많이 차지하고, 특히 수질하고 대기에 폐기물하고 토양하고 좀 공통적인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질 대기를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그래도 환경과학 개론을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유지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론 때 했던 거 내용하고 반복하면서 문제 풀고요. 자, 여기도 이제 제가 처음에 문제 풀이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문제풀이집은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구성을 안 해놓고 문제를 뒤죽박죽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풀다가 다시 원래 거 문제 다시 한번 풀고 원래 이러려고. 그런데 올해 그 담당자분께서 좀 소단원별로 문제를 좀 묶어달라고 그래서 뭐 폐기물 토양 때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비슷한 문제가 쫙 있고 비슷한 문제가 쫙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한번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좀 막 섞여 놓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좀 저는 좀 아쉬워서 내년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인데, 그래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명은 다 드리긴 할 텐데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넘어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체크해 놓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서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 진행은 뭐 폐기물 했던 거, 뭐 토양 진동 했던 거, 토양 소음 뭐 이런 거 했던 거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설명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대기는 시간 좀 천천히 갖고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자, 수질에서 수질 전체적으로 보자면 올해는 희한하게 제가 그 기출문제 풀이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맨날 나오던 게 BOD 하고, 계산 문제에서는 BOD 용접 구하나 FMB 구하는 건 뭐 당연히 나왔었어요. 뭐 FMB 이런 것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 인 같이 영양염료를 이제 제거하거나 뭐 처리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번엔 또 이것도. 그래도 수질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공무원들 뭐 솔직히 이제 지방직 그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이야 뭐 별로 큰 관계는 없겠지만, 연구사급 정도 되는 뭐 하수 처리장을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처리다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나올 확률도 크고 나왔었던 그 횟수도 제일 많고 하니까 아무리 오래 안 나왔었어도 반드시 좀 확인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각각 그 방지 기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일단 활성 슬러지 공정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뭐 생물학적 처리 공법들은 거기서 응용된 것만 있으니까 활성 슬러지의 원리는 좀 반드시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변법 같은 것들은 조금씩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들, 이런 것들만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지금 말씀드린 한 몇 가지만 체크해도 최소한 2문제, 3문제는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활성 슬러지 공정의 원리 알고, BOD에 관계된 용접부와 뭐 이런 것도 알고, FMB 알고, 그 다음에 질소인 정도만 알면 그래도 2문제, 3문제까지도, 많게는 3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풀어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가볼까요? 13페이지고요. 자, 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것도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의 성질에 대해서. 물의 성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깨가 좀 아프니까 해설에 있는 건 적지 않고 그 외에 없는 것들을 좀 위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은 우리가 보통 비열, 뭐 용해도, 증발열량, 표면 장력 같은 거 다 크다라고 일단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극성. 그죠? 자, 이 극성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물 분자하고 다른 분자들하고 이제 결합력이 크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죠? 이 극성 때문에. 극성이 말 그대로 서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물 분자하고 다른 분자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분자가 물 분자에 결합된다라고 하면 어떤 물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극성 때문에 용해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뭐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 분자와 다른 분자 간에 이렇게 결합하는 건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수소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의 밀도는 감소하고요. 뭐 온도가 솔직히 낮아져도 감소하겠죠. 낮아져도 감소합니다. 자, 비열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점성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그렇죠? 표면 정력,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작아진다. 그죠? 정답은 아무튼 2번입니다. 일단은 2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물 설명을 좀 드릴 때 그 얘기를 하나 했을 거예요. 물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응집성을 갖고 있는 게 있고 부착성을 갖고 있는 게 있고, 이 응집과 부착의 특성을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응집과 부착의 특성. 응집이라고 하는 건 응집과 부착 둘 다 뭐예요? 다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그치? 한마디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응집은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을 얘기해요.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의미하는 게 응집입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끼리 서로 붙어 있다, 그걸 그냥 응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응집제를 놓고 하는 그런 응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부착이 여기서 얘기한 요거예요. 물 분자와 다른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부착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물 분자와 다른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이 부착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식물이나 이런 데서 물이 공급되는 현상이 요 부착이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밀도 얘기가 그리고 나오고 있는데, 밀도 얘기는 뭐 물이나 대기에서 되게 자주 나오죠. 뭐 대기에서는 뭐 대류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오고, 물에서는 뭐 성층 현상 이런 거 얘기할 때 밀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물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뭐 굳이 기체까지 가지는 않고, 일단 우리가 물이 있고, 즉 액체가 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얼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액체가 얼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얘가 뭐 원소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원소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둘 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물 분자라고, 둘 다 이제 물 분자 H2O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액체와 얼음이 이렇게, 액체가 얼음이 되고 얼음이 액체가 되는 건 그 움직임이 어떻다는 거예요. 분자의 움직임이 크고 작고의 얘기죠. 그죠? 크고 작고. 그래서 제가 온도의 정의도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분자와 입자가 움직이는 오브제션의 결국 숫자로 표현한 거, 이렇게.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 작은 거고 얘가 움직임이 큰 거예요. 그죠? 그거를 결합에 따라서, 결합으로만 그냥 표현을 하자면, 움직임이 아니라 수소 결합의 의미로만 표현을 하자면, 이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수소 결합, 물 분자끼리 결합하고 있는 수소 결합이 굉장히 안정한 상태라는 뜻이겠죠. 움직임이 거의 없으니까 안정한 상태예요.
수소결합이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수소결합이 안정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H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지? 막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붙어만 있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공극이 분자 사이에 그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지, 그지? 가만히 있으면 커지겠지. 들어갈 공간들이 커지겠지. 누구가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갈 공간이 좁아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음은 뭐라고 해야 되지? 공극은 아니잖아. 그냥 공간이라고 할게요. 공간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커요. 그거를 결합으로 얘기하자면 수소결합이 끊김과 재생이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끊어졌다, 들어갔다, 끊어졌다, 들어갔다, 끊어졌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공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 공간이 적다 그래야 되나? 공간이 적다. 그러니까 분자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간이 적다. 즉 분자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물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육각수. 옛날에 육각수 엄청 많았어요. 막 육각수 얘기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주 처음처럼의 광고, 얘를 보시면 흔드는 거, 그죠? 흔들면 뭐라 그래요? 처음처럼 광고예요. 부드러워진다고 그러죠? 그게 이거예요. 육각수를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한 20살,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요때쯤에 대우에서 나온 냉장고 중에 육각수를 만드는 냉장고가 있었어요. 별게 아니라 그냥 육각수 통이 따로 있고 거기에 물을 붓고 냉장고에 툭 꼽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냥 소용돌이만 있는 거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액체는 수소결합이 끊김과 재생이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끊김 재생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렇다면 분자가 훨씬 더 촘촘히 배치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H2O라고 생각하면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삼각형. 근데 얘가 촘촘히 수소결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잘 못 그리겠지만 뭐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 모양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육각형, 뭐 팔각형,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 분자 하나는 그냥 삼각형의 모양이라면 물 분자가 계속 붙으면 그 각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목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 부드러워지겠지. 근데 나는 못 느껴, 그 정도까지는. 그런 건 못 느끼지만 그런 게 육각수예요. 그러니까 물은 다 흔들면 요런 것들 때문에 끊김과 재생이 반복되면서 분자가 점점 촘촘히 배치되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이제 뭐 성질을 갖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처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소주도 다 흔들어서 드시면 그렇게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으로 가보면 다시 정답은 2번이죠. 점차 수온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자, 2번 이제 수자원입니다. 수자원. 자, 수자원 요것도 또 뜬금없이 가끔씩 나올 때가 많죠. 지표수의 특징이 아닌 것, 뭐 지하수의 특징이 아닌 것, 뭐 이런 것들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수자원 지금 지표수, 호수는 뭐 수량면에서 등등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 먼저 풀게요. 지표수는 무기물이 풍부하고 지하수보다 깨끗하며 연중수온이 일정하다. 지표수, 지하수가 반대로 됐죠, 그죠? 지표수, 지하수가 반대로 됐어요. 지하수는 무기물이 풍부하고 지표수보다 깨끗하며 연중수온이 일정하다. 근데 저는 이제는 지하수가 지표수보다 깨끗하다. 요거는 뭐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지하수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진 곳이 많죠.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자, 1번이 그래서 잘못됐고요. 2번은 호수의 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고요. 호수는 미생물의 번식이 있다. 수온 변화에 따라서 성층이 형성된다. 수량면에서는 무한하지만 사용 목적이 극히 한정적인 수원은 바닷물이다. 맞죠? 그죠? 수량은 되게 많지만 염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지표수하고 지하수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지표수죠. 그죠? 인간이 많이 사용하는 건 지표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알겠지만 지표수의 특징 한번 정리하고 가면 지표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하천, 호수, 그죠? 하천과 호수가 지표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표수의 구성 보면 지표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면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지표수의 구성은 매우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많이 변화무쌍하다라는 얘기겠죠. 변화무쌍하고 집수구역의 특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그 특징이, 구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집수구역의 지표수의 구성이 집수구역에 의존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표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오염에 직접 노출되어 있죠. 그렇죠? 오염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오염되기 쉽다. 가장 오염되기 쉬운 수자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오염되기 쉬운 수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표수를 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거예요. 손쉽게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요것 때문에 지표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수는 특히 대도시 수원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팔당을 이용하는 것 같이 크죠, 그죠? 거의 한강이라고 보면 되니까 대도시의 수원을 이용하는 것 같이 손쉽게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여기에서 조금의 여담을 좀 하자면 그 상하수도에서 제가 이제 그 수원의 저수지의 용량, 즉 수원의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갈수시, 그러니까 저수, 만수가 아니라 저수, 그러니까 물이 가장 적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의 물을 이제 공급하는 게 수원의 양을 결정하는 거에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적은 양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근데 그게 이제 평균적인 값이겠죠. 물이 가장 낮을 때, 그러니까 즉 저수일 때 그 양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굉장히 평균적인 값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던 그 가뭄이 일었을 때 평균적으로 갖고 있던 저수일 때의 용량보다 훨씬 낮아진 적이 많죠. 훨씬 낮아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손쉽게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지표수를 그대로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화해서 이제 정수 처리를 한 걸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수 처리가 돼서 공급해야 되는 물은 배수지 같은 곳에 이제 완충 용량까지 고려해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수원에서부터 쭉쭉쭉쭉 공급이 돼 와서 이제 배수지에다가 이제 당연히 처리를 해서 배수지에다가 모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가뭄이 너무 크게 들다 보니 수원의 용량이 부족하고 수원의 용량이 부족해 버리니까 당연히 처리한 물 자체가 정수 처리된 물 자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완충 용량을 다 못 채울 수도 있고 배수지의 완충 용량이 다 안 채워졌을 수도 있고 완충 용량이 찼지만 이걸 사용하고 나면 계속 추가가 돼야 되는데 수원 자체가 모자라 버리니까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뭐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4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서울 쪽에
수도 공급이 굉장히 딸린 적이 있었어요. 수도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원래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지표수가 계속 가물고 물량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급될 수 있는 양 자체가 너무 부족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바뀌면서 혹은 이제 인구 같은 것들이 어느 대도시에 밀집이 되면서 수자원량 수원을 이제 구성하고 뭐 배수지를 구성하고 이러는 설계인자들이 좀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 현상들이 생겨난 거죠. 조금은 좀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설계인자들을 좀 바꿨는지 뭐 이래서 가뭄이 있고 이래도 뭐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언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유성 유기물의 함량 높다고 그랬죠, 그죠? 부유성 유기물의 함량 높고요. 부유성 유기물 함량이 높고 그 다음에 공기 성분 당연히 이게 공기와 맞닿고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공기 성분이 용해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경도 별로 안 높죠. 낮죠. 그죠? 지표수에 비해서 지하수에 비해서 경도가 낮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하수 특징 보죠. 지하수. 자, 지하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천충수, 가장 뭐 위쪽에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충수, 복류수, 용천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중에 우리가 수온으로서 가장 오염도가 덜하다라고 본다면 복류수가 가장 수온으로 사용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배워오던 이론이라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복류수가 진짜 수온으로 오염도가 낮고 뭐 정말 깨끗하고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은 이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예요?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굉장히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온도가 항온을 유지한다. 항온을 유지한다. 항온 상태를 유지한다. 즉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온도가 높진 않겠죠? 낮겠죠? 그죠? 굉장히 밑에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심층수는 요즘에도 나옵니까? 그 생수 같은 거 사 먹을 때 심층수가 있어요? 요즘에? 편의점에서? 못 봤어요? 옛날에 막 나왔었거든, 심층수가. 에비앙은 아직 있죠. 에비앙은 뭐 원래 제일 비싼 물이고 물 맛은 겁내 없는데 워낙에 이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만년설이니까. 근데 심층수도 예전에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심층수가 이제 완전 밑에 막 해저 밑에도 있고 막 이래서 심층수도 그리고 또 항온도 유지하고 뭐 미네랄도 많고 막 이래갖고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심층수를 바로 뽑아서 막 팔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돼 갖고 와갖고 막 팔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없나 보네. 그 심층수가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양수되고 난 다음에 토양이 굉장히 좋아진 곳이 많아요. 특히 하와이가 그래요. 하와이 지역이 원래 이렇게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재배가 거의 안 됐었대요.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모래나 이런 것들이 많고 해서 그 농작물 같은 것들이 재배가 안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그냥 빠지고 또 뭐 공급이 워낙 크니까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심층수 라인을 뽑아다가 그냥 땅에다가 묻었답니다. 심층수를 이렇게 뽑았겠지. 뭐 바다 어디에서 뽑아서 그냥 여기가 땅이면 이제 바다 쪽에서 이제 해갖고 이렇게 바다 쪽에다 이렇게 간을 묻어서 땅 있는 곳에 여기가 바다라고 치면 이렇게 심층수를 뽑아서 땅에다가
이렇게 묻었대요. 이렇게 심층수 라인을 이렇게 묻었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하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온도는 찬 상태일 거고 토양 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온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가 생기겠어? 우리가 이슬, 설이? 이슬? 아무튼 그런 거 생기겠지. 물방울 같은 거. 이게 막 생기면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땅이 촉촉해지는 거지. 근데 심층수에는 그 지하 해저 그 밑에 엄청나게 아래쪽에서 하고 올라오는 거니까 미네랄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 토양 자체는 또 어떻게 되겠어? 비옥해지겠지. 그죠? 그러면서 막 하와이에서 이제 재배되는 식물들이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그런 성분들도 많고 식물에만 물론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미네랄이 필요하니까 심층수 자체가 막 판매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또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전까지만 또 나도 봤는데 편의점에서? 지금 없나 보네. 아무튼 그래요. 그런 거라고요. 심층수는 아직 얘까지 오염됐을까? 얘는 오염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험에 나올 법한 일반적인 특징을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또 지하수하고 지표수를 서로 비교하는 게 있죠.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반대. 지표수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가 아닌 이제 일반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 염분. 염분의 함량이 지표수보다 어때요? 높아요. 염분의 함량이 지표수에 비해 어느 정도가 높냐면 30% 이상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분의 함량이 지표수에 비해서 30% 이상 높다. 그리고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서 굉장히 국지적인 영향을 받죠. 그죠? 국지적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지표수와 비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표수는 유기성 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고, 지하수는 무기물의 함량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무기물 함량이 높은데 얼마만큼 높냐? 우리가 흔히 자연수라고 하는 거, 자연수 중에서 가장 높다. 물론 뭐 자연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호수, 하천수, 지하수, 빙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야 되겠지? 아무튼 자연수 중에서 가장 높다. 무기물 함량이. 뭐 당연하죠. 암석 덩어리에서 뭐 녹아 나오는, 용출돼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기물 덩어리들일 테니까. 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일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수온 변동이 적고요. 그죠? 자, 대부분 수온 변동이 적은데 심층수는 거의 항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자정작용의 속도가 느리다. 그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일반적인 것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1번이요. 자, 3번, 4번, 5번, 6번. 물의 성질과 뭐 지표수 이런 성질 이런 거 나와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우수? 뭐 우수 안 해도 되겠죠? 우수까지는. 우수는 그냥 거기 있는 거 볼게요. 자, 주성분은 해수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수가 주성분이 해수와 비슷하대요. 왜 그럴까요? 지구에 해수가 제일 많으니까. 우수가 비가 왜 내리는 거예요? 물이 증발하거나 증산작용을 거쳐서
응결이 돼서 이제 내리는 게 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지구상에 있는 지표나 해양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바다에 물이 제일 많으니까 바다에서 날아가는 수증기가 많겠네. 양이 많겠네. 그럼 당연히 염분을 포함하고 있을 거고, 염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내리는 비도 당연히 해수의 성분, 즉 염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이겠죠. 그죠? 근데 이 해안가 쪽에서 내리는 비하고 육지에서 내리는 비의 성분은 좀 다르죠. 당연히 해안가 쪽인 해수 성분하고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육지에서 내리는 비는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수 내리면 얘 pH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당연히 pH가 좀 낮은 비가 내리는 거죠.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한 300에서 350 ppm 정도가 존재한다고 그랬고, 이랬을 때 pH가 5.6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이거보다 낮은 게 그래서 산성비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지금은 훨씬 높아졌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훨씬 높아졌어요. 근데 훨씬 높아진 이유가 이제 맨날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뭐 산업 활동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CO2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 스스로 존재하는 CO2의 농도는 이 정도. 그래서 아직도 산성비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그죠? 얘보다 더 많아진 건 인위적인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위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기의 CO2의 농도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400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400 몇십 pp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도시 지역이죠. 도시적 같은데 420, 400, 아무튼 그 정도. 아무튼 이거보다 높다라는 거죠. 뭐 런던 같은데 굉장히 높고요. 북경 뭐 이런데 뭐 어마어마하고요. 중국의 그 해안가에 공장들이 많죠. 어마어마하고요. 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우수 주성분과 해수의 주성분은 많은 차이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다. 1번이 잘못됐고요. 해안에 가까운 우수는 염분 함량의 변화가 크고요. 산성 강우의 주요 오염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죠? 세 번째 더 추가하자면 염화수소. 그죠? 우수는 용해 성분이 적어서 완충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죠? 자, 정답 7번은 1번. 자, 지구상의 담수를 존재량으로 볼 때 그 양이 가장 큰 거 당연히 빙하죠. 빙하. 그리고 이제 물도 한번 살펴봅시다. 물의 양도 한번 살펴봅시다. 물의 양. 뭐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살펴봅시다. 지구상의 물을 보통 이걸 이제 수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권. 지구상의 물을 이제 수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물 크게 나누면 당연히 뭐 해수하고 뭐 담수지 뭐. 해수하고 담수. 그래서 뭐 해수는 그냥 많아. 너무 많아. 97.2% 정도가 있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근데 점점 늘어나겠죠. 빙하가 녹으면 다 바다 쪽으로 가니까. 담수량은 더 줄어들고 해수량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럼 이제 육지의 물. 뭐 흔히 뭐 담수라고 얘기하는 육지의 물을 보자면 뭐 나머지겠죠. 2.8%. 또 뭐가 있을까요? 지구상의 물. 또 나누자면 참고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은 거의 없어요. 지구 전체 물에 0.001%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0.001% 정도. 그럼 여기에 대기의 물에 존재하는 대기의 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구름, 뭐 눈, 수증기, 뭐 비, 뭐 이런 것들이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이고 지구 전체 물 중에 한 0.001% 정도밖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강의하면서 요즘에는 맨날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막 섞는데, 그죠? 뭐만 있으면 그런 비슷한 얘기만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 중에서도 수증기도 당연히 온도에 영향 많이 미쳐요. 당연하죠. 근데 뭐 이게 얘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이 구름도 기후 변화에 영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구름도 기후 변화에 영향이 있어요? 물이잖아, 얘도 수증기잖아. 있어요. 얘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우리가 이제 입자상 오염물질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예전에 이제 이론 때 얘기를 했을 때 기후 온도를 낮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태양빛을 막아서 차단해서 그 그러니까 지표의 온도를 낮춘다 뭐 이런 특징을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요. 자, 태양빛을 반사한다. 구름이 많이 낀 날 태양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태양빛이 막 우리 사람한테까지 강렬하게 안 오잖아요. 구름이 막 막고 있으면. 난 너무 좋아 그럴 때. 그 태양빛이 반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표면 온도 상승을 방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온도 상승을 방지해 줘요. 자, 또 하나는 지표면에 방출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기도 하고 혹은 상승을 방지하기도 한다. 뭐 두 가지 역할을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참고로 얘기한 거고요. 자, 육지의 물을 더 봐야겠죠. 우리는 이제 수질이라고 하면 육지의 물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육지의 물. 자, 당연히 육지의 물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빙하죠. 빙하. 자, 빙하가 거의 이 중에서 거의다라고 보면 돼요. 거의 2.15%. 근데 이 빙하가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많이 줄었어요, 빙하. 만년설도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눈도 굉장히 많이 녹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뭐 지구 온난화인지 온실가스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대요. 자, 그다음에 지하수가 그다음에 많죠. 지표수보다 지하수가 훨씬 많습니다. 얘가 거의 한 0.62%. 뭐 이렇게 소수점 둘째 짤까지 정확히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조사해온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표수가 나머지 0.03 정도 될 거예요. 자, 정도.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요걸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빙하가 육지의 물이 거의 한 3% 정도가 되는데 빙하가 2%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지하수 지표수 그죠? 나머지가 1%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걸 그냥 간단하게 구별하자면 그럼 당연히 빙하는 어디에 있겠어? 극지방하고 고산지대에 있겠죠? 극지방하고 고산지대에 있는 게 2%인데 나머지 그 대륙에 막 있는 게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엄청 적은 거죠, 양이, 그죠? 자, 근데 또 이 나머지 1% 얘를 그냥 100이라고 봤을 때 지하수와 지표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하수가 차지하는 양은 얼마일까요? 거의 98.5% 정도 돼요. 9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조금 전에 이제 수온을 얘기를 했는데 수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짜 지표수의 양은 우리 지구 전체 물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구하염 98.5%. 얘가 나머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8번엔 3번이고요. 9번에 자연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연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pH는 일반적으로 CO2와 CO3 탄산이죠. 네, 구성 비율로 결정된다. 맞죠? 강수입자의 형성 과정이나 낙화 과정에서 부유물의 부착, 산성가스의 용해 등으로 다양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맞죠? 그죠? 자, 원래 우수 자체는 중류수하고 성분이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해수 성분은 좀 들어가 있지만 어차피 증발 증산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좀 우수가 더럽다라고 느끼는 건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죠? 자, 유기물질이 분해된 물은 산성. 그죠?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호수 등 조류가 번성 시에는 1차 생산에 의해서 pH가 낮아진다. 조류가 번성한다. 조류가 번성하는 건 뭐예요? CO2가 없어지고 산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pH가 올라가겠지, 그지? 4번이죠. 자, 물에 녹아 있는 이온의 양은 그 물의 pH를 결정합니다. pH가 7 이상이 되는 것, 즉 알칼리를 유발시키는 물질들. 3번이죠. 3번. 10번에 3번이요. 자, 점오염원과 이제 비점오염원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이건 내가 또 순서로 뒤에다가 뒤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이 또 있을 텐데. 또 문제 내다 보니까 참 이맛 뒤에 또 있어. 자, 봅시다.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자, 우리가 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은 흔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포인트 소스라고 해서 특정한 곳에서 배출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배출되는지도 알고, 어디서 배출되는지 아니까 처리 방법도 쉽고, 비점오염원은 반대죠. 어디서 배출되는지 모르니까 처리 방법도 좀 어렵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우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을 얘기할 때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우리가 보통 오염원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뭐에 의해서 관리를 해요?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죠.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는데, 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왜?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거야. 그죠? 자, 근데 하천이 있고 점오염원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비점오염원에서 오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얘가 비점오염원이든 점오염원이든 뭐 아무튼 뭐 오염물질이 오면 오염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근데 비점오염원은 관리를 못해. 그러니까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 점오염원을 더욱더 빡세게 관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의 대책, 큰 정책적인 대책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천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비점오염원은 관리가 안 되니 어차피 오염도는 얘네가 두 개가 합쳐져서 되는 거니까 점오염원의 관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배출 오염 기준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점오염원의 기준을 훨씬 더 상향 조정하고 이런 빡세게 만드는 거죠. 빡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량 얘기도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번역들도 생기는 거고 뭐 법들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나요? 우리나라 가끔씩 뉴스에 보면 무슨 뭐 폐수가 무단 방류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가끔씩 나오죠. 가끔씩 나와요. 근데 뭐 큰 사고로 이제 번지진 않아서, 그래도 예전같이 단속을 잘 안 하고 뭐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공무원들이 갑자기 단속을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그리고 인식들도 좀 많이 바뀌어서 처리 시설들도 잘 갖춰놓고 해서 많은 사고로 이렇게 변질되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 무슨 뭐 무단 방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게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게 하나가 있고, 나 하나뿐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 정도야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 환경법이 굉장히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벌금이나 뭐 벌칙이 굉장히 좀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 선진국 같은 데들은 그런 무단 방류 이런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그냥 회사가 망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벌금이 세거나, 벌금이 아니면 그냥 뭐 가동 중지 무슨 뭐막를 그냥 망할 정도로 때리거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벌칙이 어마어마하게 세서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가동 중지 같이 돼 있는 경우는 이 사장, 그 회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그리고 특히 직원들의 생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심하지 않으면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 벌금으로 대치를 하는데, 벌금이 자기 매출이 얼마 이제 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법규를 눈으로 보기에는 뭐 몇 천만 원, 뭐 예를 들어 이래서 커 보이지만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매출로 따지자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가동 안 했다 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이 하수 처리 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벌금이 적게 매겨지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리가 조금은 덜 되고 있지만 인식이 그래도 조금은 많이 좋게 바뀌어서 사고가 많이 안 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심각하긴 하지만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어려워서 점오염원을 훨씬 더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점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들만 계속 단속할 수는 없잖아, 그죠? 계속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비점오염원의 대책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대책을 보자면 자, 비점오염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비가 내렸을 때 이 비에 막 쓸려 내려가는 이런 물들이 좀 더럽겠지. 어디서 배출되는지도 모르고. 그 대표적인 게 노면 배수예요. 또 비점오염원으로 또 지적되고 있는 좀 심각한 물은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농경지 배수예요. 자, 딱 차이가 나죠. 얘는 노면 배수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부유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 쓰레기 같은 거. 막 그냥 비가 내려갖고 바닥에 있는 그 도로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이 막 쓸려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부유물질이 훨씬 더 많겠지. 그지? 얘는 부유물질이 많을 거고, 얘는 비료 성분, 농약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 그죠? 그런 것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노면 배수의 주요 오염물질이 부유물질 종류가 많대. 그럼 얘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겠어? 침전만 시켜주면 뭐 어느 정도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노면 배수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마련된 게, 가장 대표적으로 마련된 게 저류조예요. 어디서 배출된지는 모르지만 얘를 한 번에 모으는 시설은 있잖아. 관거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거가 이동해서 바로 하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류조에 정치를 시키는 거예요. 저류조 정치를 시키면 당연히 오염물질 가라앉고 부유물질 같은 거 가라앉고 이제 상등수만 방류시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저류조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을 침전시킨 다음에 방류하는 역할을 해서 비점오염원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고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농경지배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는 뭐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들을 직접 유출을 막는 거죠. 방지해야 되겠죠. 그죠? 비료나 농약 같은 것들의 직접 유출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설치하는 건 뭐 똑같아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저류조야. 가라앉진 않겠지만, 뭐 농약이나 이런 성분들이 가라앉진 않겠지만, 저류조에서 일단 뭐 농경지배수에도 부유물질이 없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가라앉히고 상등수를 뭐 조사 한번 할 수 있겠죠. 조사해서 이런 성분들이 많다? 그러면 처리장으로 보내든지 따로 처리할 수 있겠죠. 저류조에 모아져 있는 물이니까. 그죠? 또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뭐 습지 정화 시설 같은 걸 넣는다든지,
습지 정화 시설을 놓는다든지 혹은 뭐 수초대 같은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경지 배수 같은 것들은 뭐 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면 배수를 이런 것들을 설치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여기 얘네도 노면 배수도 습지 정화 시설, 뭐 수초대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염물질 발생원의 점오염과 비점오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점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수죠, 우수, 그죠? 우수는 점오염원이 아니죠. 산업폐수, 도시화수, 발전소, 냉각수 뭐 다 점오염원이고요. 어디서 배출되는지 알죠? 12번 수질오염원으로 알려진 비점오염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초기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시간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 변화가 없다. 엄청 받죠? 그죠? 강우의 영향을 엄청 받죠? 1번이 잘못됐어요. 자, 13번 농도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우리 환경에서 농도 표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ppm이죠, 그죠? ppm. 그죠? ppm은 10의 6승분의 1인가요? 그죠? 10의 6승분의 1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는 단위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10의 6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분모와 분자가 단위가 같다는 나타내는 게 같다는 거 아니야? 부피면 부피, 뭐 고체 뭐 질량이면 질량, 그죠? 그래서 얘를 weight per weight ppm, 그죠? 볼륨 per 볼륨 ppm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weight per 볼륨 ppm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weight per 볼륨 ppm을 쓰는 건 당연히 수질밖에는 없고요, 그죠? 수질의 weight per 볼륨 ppm을 쓸 수 있는 건 물의 밀도, 물의 비중이 1이기 때문에, 그죠? 1이기 때문에 미리그램 퍼 리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ppm으로 쓸 수 있다죠. 그래서 이제 수질에서는 솔직히 이 ppm이라고 하는 요 단위 자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냥 요걸 그대로 써요. 하지만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 퍼 볼륨 ppm이니까 얘는 뭐 밀리리터 퍼 굳이 ppm을 쓰자면 3승메타 이거죠. 그죠? 근데 단위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죠. 위아래가 같은 단위,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ppm을 단위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죠? 대기는 더 나가면 ppb까지 단위로 많이 쓰죠. 자, weight per weight는 어디에 써요? 폐기물이나 토양 이런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얘도 뭐 굳이 뭐 단위를 쓰자면 미리그램 퍼 뭐 킬로그램 정도가 될까요? 그죠?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그래서 얘도 요것도 이제 단위로 이렇게 안 쓰죠. 얘도 그냥 ppm 단위로 이제 많이 쓰죠. 그죠? ppm 단위로.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ppm. 대기든 뭐 수질이든 토양이든 폐기물이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농도 표시 방법. 이건 솔직히 공문에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그 수질 기사에서 뭐 수질오염 개론 과목에서 뭐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그냥 기본 물어보는, 기능사에서는 잘 나와요. 환경 기능사에서는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3번이고요. 용매 1kg당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액이 아니라 용매 1kg당. 자, 농도가 가장 높은 용액의 비중은 1로 가정한다. 이것도 1ppm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죠? 그죠? 밑에 보세요. 단위 환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위 환산만 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15분부터 하겠습니다.